46. 평소와 같은 시간에 간수들의 호각악 소리가 감옥 복도에서 울려 퍼졌다. 복도와 감방의 문들이 쇠소리를 내며 열렸고 맨발과 신발 뒤축이 바닥에 닿으며 소리를 냈고 감방의 변기통 담당 죄수들이 공기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채우며 복도를 지나갔다. 남자 죄수와 여자 죄수들이 얼굴을 씻고 옷을 입은 다음에 점호를 받으러 복도로 나왔으며 점호가 끝난 후에는 차를 마시기 위해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다. 이날 차 마시는 시간에는 어느 감방에서나 오늘 태형을 받게 될 두 남자 죄수에 대한 화제로 시끌벅적했다. 이 죄수들 중 한 명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젊은이로 질투심이 폭발해 애인을 죽이고 만 바실리예프라는 점원이었다. 감방 동료들은 쾌활하고 남에게 잘 베풀고 간수들 앞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를 좋아했다. 그는 법을 알았고 그것의 실행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간수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3주 전 한 간수가 자신의 새 제복에 양배추 수프를 쏟았다는 이유로 변기통 담당 죄수를 구타했다. 바실리예프는 죄수를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다며 변기통 담당 죄수를 편들었다. 내가 니놈에게 법을 가르쳐주마. 간수는 이렇게 말하고 바실리예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바실리예프도 똑같이 응수했다. 간수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바실리예프가 그의 손을 움켜잡더니 3분 정도 그대로 잡고 있다가 그의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밀쳐냈다. 간수는 이에 대해 불평했고 소장은 바실리예프를 독방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독방이라 한 줄로 이어진 창고 같은 어두운 방들이었고 밖에서 빗장을 지르게 되어 있었다. 깜깜하고 추운 독방에는 침상도 탁자도 의자도 없어서 수감자는 더러운 바닥에 앉거나 누웠다. 그곳에는 쥐들이 아주 많아 수감자의 몸을 타넘고 그 위에서 뛰어다니기도 했다. 쥐들이 어찌나 대담한지 어둠 속에서도 빵을 지킬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는 쥐들은 수감자의 팔 아래에서 빵을 먹어치웠고 심지어 수감자들이 움직임을 멈추면 덮치기도 했다. 바실리예프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니 독방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수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가 뿌리치려 하자 남자 죄수 2명이 간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 간수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힘이 센 것으로 이름난 페트로프도 있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훔신 두들겨 패고 독방에 쳐넣었다. 즉시 현 지사에게 폭동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두 주범인 바실리예프와 불황자 네품냐시에게, 네품냐시는 러시아로 기억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불황자의 별명인 듯하다고 했네요. 네품냐시에게 각각 30대의 태형으로 벌할 것을 지시하는 문서가 내려왔다. 징벌은 여자 죄수 면회실에서 집행될 예정이었다. 전날 저녁 이후 이 모든 것이 감옥의 모든 거주민에게 알려졌고 감방에서는 이제 곧 집행될 징벌에 대해 떠들썩한 대화가 오갔다. 코라불료나 예쁜이, 페도시아, 마슬로바도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미 보드카를 마셔서 다들 얼굴이 붉으레하고 활기가 넘쳤다. 요즘 보드카가 떨어질 날이 없는 마슬로바가 동료들에게 후하게 대접한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난폭한 짓을 했겠어? 코라불료나가 튼튼한 이로 자그마한 설탕 조각을 깨물어 먹으며 바실리예프에 대해 말했다. 그저 동료의 편을 든 것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싸움이 금지되어 있잖아. 좋은 청년이래요. 페도시아가 덧붙였다.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양갈래로 길게 따은 머리를 드러낸 제 주전자가 놓인 침상 맞은편의 뗄나무에 앉아있었다. 그 사람에게 말해보면 어때, 미하일로브나? 건들목지기 아내가 그 사람이라는 말로 네올류도프를 넌지시 암시하며 마슬로바에게 말했다. 말해볼게요. 그 사람은 날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마슬로바는 생긋 웃는 얼굴로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언제 오실까요? 저 사람들은 이제 곧 끌려갈 거라는데. 페도시아가 말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언젠가 마을에서 농부가 맞는 것을 보았어. 시아버님이 나를 촌장집에 보낸 적이 있었지. 거기 갔더니 그 농부가 그늘목지기 아내가 긴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늘목지기 아내의 이야기는 위층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에 중단됐다. 여자들은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끌어내고 있네, 악마들 같으니. 예쁜이가 말했다. 간수들이 저 남자에게 심한 적의를 품고 있어.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위층이 조용해지자 건널목지기 아내가 사연을 마저 이야기했다. 마을 헛간에서 농부가 채찍질을 당할 때 자기는 내장이 전부 뒤집힌 듯 놀랐다는 것이다. 예쁜이는 색을 높여나는 남자가 채찍을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을 내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다음 페도시아는 차를 치우고 코라 불료바와 건널목지기 아내는 바느질 감을 집어들고 마슬로바는 지루함에 울적해하며 무릎을 껴안고 침상에 앉았다. 그녀가 한숨 자기 위에 누우려는데 여자 간수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러 면회자가 왔으니 사무실로 가보라고 했다. 우리에 대해 꼭 말해주렴. 마슬로바가 수건이 반쯤 벗겨진 거울 앞에서 머리 수건을 매만지는 동안 맨 소파 노파가 말했다. 불을 지른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악당이야. 일꾼도 봤어. 그 녀석은 영혼을 죽일 인간이 아니야. 미터리를 부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 미터리가 손바닥을 보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말해줄 거야. 이게 뭐냐 말이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악당은 남의 마누라와 함께 술집에 들어앉아 왕처럼 굴고 있잖아. 이건 법도 아니야. 코라 불료바가 맞장구를 쳤다. 말할게요. 꼭 말할게요. 마슬로바가 대답했다. 그런데 용기를 내기 위해 한 잔 더 해야겠어요. 그녀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덧붙였다. 코라블리아가 그녀의 컵에 절반가량 술을 따랐다. 마슬로바는 술을 마시고 입가를 닦더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분에 젖어 자신이 내뱉은 용기를 내기 위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흔들고는 쌩글거리면서 간수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47번째 글입니다. 사식으로 넣어줬던 모양이지 그때는. 네올리도프는 이미 한참 전부터 현관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에 도착한 그는 입구에서 벨을 누르고 당직 간수에게 검사의 허가증을 제시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죄수 마슬로바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소장님이 업무 중이십니다. 사무실에 계십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아니요, 여기 면회실에 계십니다. 간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네올리도프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오늘이 면회일이던가요? 아니요, 특별한 용무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곧 나오실 테니 그때 말씀하십시오. 잠시 기다리시죠. 그때 연문에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콧수염에 담배 냄새가 밴 특무 상사가 금모를 번쩍이며 나오더니 간수를 향해 근엄하게 말했다. 왜 방문자를 이곳에 들여보냈습니까? 사무실로. 소장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특무 상사에게서도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이 보여 깜짝 놀랐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더니 흥분한 페트로프가 땀을 흘리며 나왔다. 그 자식도 이제 잊지 않겠지? 그가 특무 상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특무 상사가 눈짓으로 네올리도프를 가리키자 페트로프는 입을 다무고 얼굴을 찌푸리며 뒷문으로 나갔다. 누가 잊지 않는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당황하는 걸까? 특무 상사는 왜 그에게 신호 같은 걸 보냈을까?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로 가주십시오. 다시 특무 상사가 네올리도프에게 말했다. 네올리도프가 나가려는 순간 뒷문에서 소장이 부하들보다 훨씬 더 당황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그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네올리도프를 본 그가 간수를 돌아보았다. 페도토프, 여자 간방 5호실에서 마슬로바를 데리고 사무실로 와요. 그가 말했다. 가시죠. 그가 네올리도프를 돌아봤다. 그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창문이 하나뿐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한 개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소장이 의자에 앉았다. 힘들고도 힘든 직무입니다. 그가 네올리도프를 돌아보면서 굵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며 말했다. 피곤해 보입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모든 업무에 지쳤습니다. 정말 힘든 직무입니다. 편한 운명을 쫓다 보면 더 나빠지는 법이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그만둘지 그 생각만 합니다. 힘들고도 힘든 직무예요. 네올리도프는 소장에게 특별히 힘든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오늘 그가 소장에게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우울하고도 무기력한 어떤 특별한 기분을 엿보았다. 네, 몹시 힘든 직무일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정 힘들면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에게든 힘닿는 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다른 누가 내 자리를 맡는다 해도 이렇게 잘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말하기는 쉽죠? 2,000명 남짓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인간들인가요?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불쌍하긴 하죠. 그렇다고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소장은 최근에 제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간수가 데려온 마슬로바가 들어오면서 중단됐다. 네올리도프는 그녀가 문가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처 소장을 보지 못했다.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계속 생글거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남자 간수를 따라 씩씩하게 들어갔다. 소장을 본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서 활기차고 명랑하게 네올리도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노래하듯 길게 느려 말하면서도 지난번과 달리 그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상고장에 당신의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올리도프는 그녀가 오늘 그를 맞이하면서 보여준 활기찬 모습에 다소 놀라며 말했다. 변호사가 상고장을 작성했어요.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페테르부르크로 보내려 합니다. 좋아요. 서명이야 할 수 있지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녀가 한쪽 눈을 가늘게 뜬 채 쌩긋 웃으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호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책상으로 다가갔다. 여기서 서명을 해도 됩니까? 네올리도프가 소장에게 물었다. 이쪽으로 와서 앉아. 소장이 말했다. 여기 펜이 있다. 읽고 쓸 줄은 아나? 예전에는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치마와 소매자락을 매만진 후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힘이 넘치는 조그만 손으로 어색하게 펜을 쥐고는 깔깔거리며 네올리도프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명할 자리를 가리켰다. 그녀는 정성껏 펜을 적시고 몇 번 턴 후에 자기 이름을 썼다. 달리 더 해야 할 게 있나요? 그녀가 네올리도프와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펜을 잉크병 위에 얹었다. 종이 위에 놓았다 하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그녀의 손에서 펜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좋아요.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무언가 떠올랐는지 졸음이 오는지 불현듯 진지해졌다. 소장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네올리도프와 그녀만 단둘이 남았다.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48번째 글입니다. 마슬로바를 데려온 간수는 책상에서 조금 떨어진 창문 턱에 걸쳐 앉았다. 네올리도프는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다. 그는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 중요한 것, 그녀와 결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데 대해 줄곧 자책해 왔으며 오늘은 그것을 말하고 말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녀가 책상 한쪽에 앉았다. 네올리도프는 맞은편에 앉았다. 방은 환했고 그는 처음으로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며 부어오른 눈이며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똑똑히 보게 됐다. 그러자 그녀가 전보다 한층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 창터에 앉은 볼수임이 하얗게 센 유대인 유형의 간수에게는 들리지 않게 그녀만 듣도록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서 그가 말했다. 이 상고장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 황제 폐하께 탄원해 봅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보는 겁니다. 예전 변호사가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 변호사는 정말이지 멍청이였어요. 제게 계속 아첨만 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당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다들 날 도둑으로 생각하죠. 오늘 정말 이상한 걸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그가 말을 하려는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실은요, 우리 방에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게 말이죠.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아무 죄도 없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수감됐어요. 두 사람이 무죄라는 건 모두 알아요. 그런데도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갇혀 있죠. 제가 당신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들었어요. 마슬로바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분께 말해줘. 아들을 부르셔도 돼. 그 애가 그분께 전부 말씀드릴 거야. 성은 맨쇼퍼예요. 어때요? 해주시겠어요?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할머니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저기요, 애를 좀 써주세요. 그녀가 그를 쳐다보다가 눈을 내리깔고 쌩긋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알아보죠. 네올리도프는 그녀의
뻔뻔함에 점점 더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난 내 문제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그가 말했다.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더라? 그녀는 웃음이 떠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날 용서해 주길 청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가 말했다. 글쎄요, 뭐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시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차라리 내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에요.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에게 머문 사신우는 그를 보는 것 같기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게 왜 필요하죠? 그녀가 저기에 찬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 주지 그랬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입을 벌린 채로 말을 멈추었다. 네올리도프는 지금에서야 그녀의 입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흥분한 이유를 알아챘다. 진정해요. 그가 말했다. 뭘 진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취했다고 생각해요? 취했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갑자기 그녀가 빠르게 찌끄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전 진역수고창. 진역수고창이 뭐예요? 전 진역수고창. 그리고 당신은 지주날이고. 진역수고. 진역수고. 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땡땡땡. 그리고 당신은 지주날이고 공장님이세요. 진역수고. 진역수고 창. 당신은 지주날이고 공장님이에요. 그런데 왜 나랑 얽혀서 스스로를 더럽히려 해? 당신의 공작 영예에게나 가버려. 내 몸값은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야. 어떤 가혹한 말을 퍼붓던 당신은 내가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네올리도프가 온몸을 떨면서 조용히 말했다. 상상도 못할걸? 내가 당신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 말이야. 죄를 느끼는지 땡땡땡. 그녀가 신랄하게 그를 흉내내며 말했다. 그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100루블을 찔러줬죠? 그게 네 몸값이다. 알아. 안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지금 난 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가 거듭 말했다. 그리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어.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할걸?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카츄샤. 그가 그녀의 손을 건드리며 입을 열었다. 돌아가. 난 징역수고 당신은 공작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녀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 얼굴이 분노로 완전히 변했다. 당신은 날 통해 구원을 받고 싶은 거야. 그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서두르며 계속 말했다. 이 생에서는 내게서 즐거움을 얻고 저 생에서는 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다니. 참. 당신이 혐오스러워. 신랄하다. 당신의 안경, 당신의 기름진 불쾌한 낯짝, 가버려. 그녀는 힘차게 두 발로 뻘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간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추태야? 그렇게 해도. 그냥 둬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제 멋대로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수가 말했다. 아니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간수는 다시 창가로 물러났다. 마슬로바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깍지긴 두 손을 꽉 움켜잡았다. 네올리도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날 믿지 않는군. 그가 말했다. 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차라리 목을 매겠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어쨌든 당신을 위해 힘쓸 거야. 그거야 당신 문제고요. 하지만 전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게 제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왜 난 그때 죽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네올리도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눈을 들어 깜짝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머리 수건으로 닦았다. 그 순간 간수가 다시 다가와 작별할 시간이 됐다고 알렸다. 마슬로바는 일어섰다. 당신은 지금 흥분했어. 와도 된다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봐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간수를 뒤따라 방으로 나갔다.
얘야 이제 좀 인생이 풀리는구나. 마슬로바가 감방으로 돌아오자 코라블루나가 말했다. 너한테 홀딱 반했나 보다. 그 사람이 드나드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라. 그 사람이 널 구해줄 거다. 부자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고 말고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건널목지기 아내가 말했다. 결혼하려는 가난뱅이에게는 밤도 짧다지만 이거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나 여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러시아 속담이랍니다. 러시아 농민들은 대개 추수가 끝나면 결혼을 한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늦여름부터 밤은 길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밤조차 짧게 느껴질 만큼 결혼에 따르는 온갖 고민을 떠안게 된다. 이 속담은 그런 상황에서 비롯됐답니다. 결혼하려는 가난뱅이에게는 밤도 짧다지만 부자는 그를 마음만 먹기만 하면 세상에나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진단다. 예, 우리 마을에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때? 내 얘기는 했냐? 노파가 물었다. 하지만 마슬로바는 동료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 사시인 눈으로 한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저녁까지 누워있었다. 그녀 안에서 고통스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네올리도프의 말은 그녀가 고통을 겪다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떠나버린 세계로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빠져 살던 망각을 잃고 말았다.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술을 사서 동료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잊고 있었는데 49번째. 그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네올리도프는 감옥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온전히 깨달았다.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녀도 자신에게 가해진 악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끔찍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표면에 떠올랐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그 여자의 영혼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으며 그녀도 자신이 무슨 짓을 당했는지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 이제껏 네올리도프는 자신과 자신의 회한에 스스로 도취되어 그 감정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두려웠다. 이제는 도저히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 그렇다 해도 자신과 그녀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될지는 도저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네올리도프가 감옥을 막 나서려는데 십자가와 메달을 여러 개 단 간수가 불쾌하고 알랑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은밀하게 편지를 건넸다. 어느 인물이 공작 가깝게 보내는 편지입니다만 그가 네올리도프에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감된 정치범입니다. 저는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지만 인간적인 감정에서 간수가 부자연스럽게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정치범 구역의 간수가 어떻게 편지를, 그것도 다름 아닌 감옥 안에서 그의 모든 사람의 눈앞이라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는지 깜짝 놀랐다.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간수이자 첩자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그렇지만 편지를 받아들고 감옥을 나가면서 읽었다. 편지에는 단순화된 철자법에 따라 연필로 쓴 활달한 필체의 글이 있었다. 이 단순화된 철자법이라는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불필요한 철자를 빼고 글자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의 철자법이 개정된 거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1880년도 책인데 어째 1917년도에 그 철자법이 나올 수가 있나? 하지만 이런 철자법은 1880년대부터 이미 혁명가들과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시민들 사이에는 통용되고 있었다. 예, 편지입니다. 당신이 한 형사범에게 흥미를 갖고 감옥을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길 청합니다. 당신이라면 면회가 허락될 겁니다. 당신의 피보호자를 위해서도 우리 그룹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베라 보고두홉스카야. 베라 보고두홉스카야는 네올리도프가 동료들과 함께 곰 사냥을 하러 들른 적이 있는 노브고로드 현 벽촌의 교사였다. 그녀는 전문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돈을 달라고 네올리도프에게 부탁했다. 네올리도프는 그 돈을 주고 그녀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 숙녀가 지금 정치범이 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아마 그곳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듯 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쉽고 단순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가. 네올리도프는 그 시절을 보고두홉스카야를 알게 된 일을 생생하고 즐겁게 떠올렸다. 사순절을 앞두고 철도에서 60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궁벽한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냥에 운이 따라 곰을 두 자리 잡고는 귀로에 오르기 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머물던 농가의 주인이 와서 부사제의 딸이 찾아와 네올리도프 공작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예쁜가? 누군가 물었다. 어이, 그만해. 네올리도프는 이렇게 말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식탁에서 일어났다. 입을 훔치면서 부사제의 딸이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놀라워하며 주인 집을 향했다. 방에는 펠트 모자를 쓰고 짧은 모피 외투를 입은 아가씨가 있었다. 야위고 못생긴 얼굴에 힘줄이 붉어진 여자였다. 그 얼굴에서 예쁜 곳은 눈썹이 치켜 올라간 눈뿐이었다. 자, 베라 예프레모브나, 이분에게 말해요. 안주인인 노파가 말했다. 이분이 바로 공장님이세요. 난 나가 있을게요. 어떤 식으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게 말이에요. 당신은 부유하고 당신 돈을 쓸데없는 일에 사냥 같은 것에 뿌리시죠. 저도 알아요. 아가씨는 매우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유익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동자가 진실하고 선한 데다 결연하고도 소심한 표정이 어찌나 감동적인지 네올리도프는 종종 그랬던 것처럼 문득 그녀의 처지가 되어 그 기분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됐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교사예요. 하지만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해 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허락했어요. 다만 저에게 돈이 없어요. 저에게 주세요. 학업을 마치면 갚을게요. 부자들은 곰을 죽이고 농부들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데 전 이 모든 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 부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죠? 전 그저 80루블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가 성냥기색으로 말했다. 나야말로 당신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으니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올리도프가 참 품성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교사도 참 대단하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운동권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네. 그는 현관방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료를 발견했다. 그는 동료인 농담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배낭에서 돈을 꺼내 그녀에게 갔다. 부탁입니다. 제발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아요. 나야말로 당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네올리도프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떠올리는 게 즐거웠다. 자신이 그 일로 질 나쁜 농담을 하려던 장교와 거의 싸울 뻔했던 것. 다른 동료가 자기 편을 들어주었고 그 때문에 그와 더 친해진 것. 사냥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즐거웠던 것. 밤이 되어 기차역으로 돌아갈 때 기분이 좋았던 것을 떠올리자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한 쌍의 말이 끄는 썰매 행렬이 한 줄을 이루어 다소 빠른 속도로 소리 없이 숲속의 좁은 길을 따라 높고 낮은 전나무들 사이로 지나갔다. 딱딱하게 굳은 무거운 눈덩이가 전나무 가지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을 반짝이며 누군가가 향기로운 담배를 피웠다. 몰입꾼 오시프는 눈 속에 무릎까지 푹푹 빠져가며 이 썰매에서 저 썰매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썰매 저 썰매에 걸터앉아 이 순간 깊은 눈발을 돌아다니며 사시나무 껍질을 갉아먹고 있는 큰 사슴이며 울창한 숲속의 굴에 들어누워 공기구멍으로 따뜻한 숨을 몰아쉬는 곰에 대해 들려주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힘과 평안함을 자각할 때의 커다란 행복감이 네올리도프에게 떠올랐다. 폐가 얼어붙을 듯한 공기를 짧은 모피 외투가 팽팽해지도록 들이마신다. 멍에에 쓸린 가지에서 얼굴 위로 눈이 쏟아진다. 몸은 따뜻하고 얼굴은 상쾌하다. 영혼에는 근심도 자책도 두려움도 갈망도 없다. 얼마나 멋진가.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요. 베라 예프레모브나는 혁명가고 지금은 혁명활동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마슬로바의 처지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네, 50번째 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네올유도프는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떠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가리라고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게 결심했다. 이렇듯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면서 그는 집을 나와 마슬레니코프를 만나러 갔다. 감옥에서 마슬로바 외에 마슬로바가 부탁한 맨쇼파 노인과 그 아들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 밖에 보고두옵스카야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었다. 그녀라면 마슬로바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네올루도프는 마슬레니코프를 오래전 연대에서 복무할 때부터 알았다. 마슬레니코프는 당시 연대의 회계 담당자였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량하고 실무 능력이 뛰어난 장교였다. 세상에서 연대와 황실 외에 아무것도 몰랐고 딱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이제 네올루도프는 그를 연대와 현청을 맞바꾼 행정관으로 보았다. 그는 부유하고 활동적인 여성과 결혼했고 그녀의 요구에 못 이겨 군직에서 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그를 조롱했고 자신의 애완동물을 대하듯 그를 어루만졌다. 네올루도프는 지난 겨울에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부부가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네올루도프를 보자 마슬레니코프는 코프의 얼굴이 환해졌다. 투실투실하고 불그레한 얼굴도 그대로였고 비대한 몸집도 여전했다. 군대에서 복무하던 때처럼 옷차림도 훌륭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최신 유행에 따라 어깨와 가슴에 꼭 맞게 재단한 깨끗한 제복이나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지금은 최신 유행에 따라 살찐 몸과 튀어나온 넓은 가슴을 예전과 똑같이 팽팽하게 감싼 문관 복장을 했다. 그는 문관의 약식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났지만 마슬레니코프는 40살 가까이 됐답니다.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허물 없이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아내에게 가지. 마침 회의 전에 10분 정도 비어. 현 지사가 자리를 비우지 뭐야. 내가 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그는 만족감을 억누르지 못하며 말했다. 자네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볼일? 마치 경계라도 하듯 갑자기 다소 근엄하고 놀란 어조로 마슬레니코프가 말했다. 감옥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갈로 열고 감옥이란 말에 마슬레니코프의 얼굴이 한층 더 근엄해졌다. 일반 면회소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또 지정된 날만이 아니라 좀 더 자주 면회를 하고 싶어. 사람들이 말하길 그건 자네에게 달렸다더군. 물론이야 친구. 자네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지. 마슬레니코프는 마치 자신의 위험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듯 네올루도프의 무릎을 두 손으로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그건 가능해. 하지만 알다시피 난 일시적인 권력자야. 그럼 그녀를 만나도록 나에게 허가증을 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여자야? 그런데 죄목이 뭐지? 독살. 하지만 그녀는 부당한 판결을 받았어. 그렇군. 공정한 재판이란 게 그렇지. 그자들은 늘 그런 식이라니까? 그가 무엇 때문인지 프랑스어로 말했다. 알아. 자네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겠지. 하지만 어찌겠어? 그게 나의 확고한 신념인걸.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방통적이고 보수적인 신문에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읽은 견해를 토로했다. 자네가 자유주의라는 건 알아. 내가 자유자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군. 네올루도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지 사람을 재판할 때는 먼저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하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일반적으로 특히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유파로 꼽고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로서는 놀라웠다. 내가 자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다만 오늘날의 재판이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예전보다 낫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누구를 변호사로 정했지? 파나린에게 부탁했어. 아, 파나린. 마슬레니코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난해 그 파나린이라는 작자가 재판에서 자신을 정인신문을 하면서 대단히 정중한 태도로 30분 동안 웃음거리로 만든 일이 떠올랐다. 나라면 그 인간과 엮이지 말라고 조언하겠어. 파나린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내야. 자네에게 부탁할 게 더 있어. 네올루도프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말했다. 아주 오래전 한 아가씨를 알게 됐어. 교사였지. 매우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그녀 역시 감옥에 있는데 날 만나고 싶어해. 그녀를 면회할 허가증도 내줄 수 있을까? 마슬레니코프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생각에 잠겼다. 정치범이야? 그렇다고 들었어. 그게 말이지, 정치범은 친척들만 면회가 가능해. 하지만 자네에게 일반 통행증을 발부해 주지. 자네가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 그녀의 자네의 피보호자의 이름이 뭐지? 보고두홉스카야. 예쁜가? 못생겼어. 마슬레니코프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젓고 책상으로 다가가 표제가 인쇄된 종이 위에 활개차게 썼다. 이 허가증을 지참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올리도프 공작에게 수감 중인 소시민 마슬로바와 간호사 보고두홉스카야를 감옥 내 사무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는 다 쓰고 나서 문방한 필지로 서명을 했다. 자네도 그곳 질서가 어떤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힘들어. 감옥이 꽉 찼거든. 특히 이송 죄수들로 말이야. 그래도 난 엄격하게 감독하고 또 이 일을 좋아해. 자네도 보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만족스러워해. 단 그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지.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 명령불복이었지.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폭동으로 인정하고 많은 희생자를 냈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모든 게 아주 잘 지나갔어. 한편으로는 배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고한 권력이 필요해. 금단추가 달린 희고 뻣뻣한 루바시카 소매 밖으로 터키색 반지를 낀 하얗고 피둥피둥한 주먹을 움켜쥐며 그가 말했다. 배려와 확고한 권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러네요. 그곳에 2번 다녀왔는데 나 몹시 괴롭더군. 알겠어? 자네는 파세크 백작 부인을 만나 뵈야 해. 마슬레니코프가 이야기에 열을 올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 일에 온몸을 바쳤어. 많은 선행을 베풀었지. 그녀 덕분에, 그리고 겸손 떨지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어쩌면 내 덕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 그것도 예전의 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죄수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바꾸었지. 자네도 보게 될 거야. 파나린 말인데 난 그를 개인적으로 잘 몰라. 내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라도 우리의 길이 서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는 정말 나쁜 인간이야. 게다가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찌끄리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그래, 고마워. 네올리도프는 종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옛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내를 보러 가지 않겠나? 안 되겠어. 미안. 지금은 시간이 없어. 어쩌지? 그녀가 날 용서하지 않을 텐데. 마슬레니코프는 가장 중요한 부류가 아닌 2번째로 중요한 부류의 인물을 배웅할 때 늘 그러듯이 첫 번째 청계참에서 옛 동료를 배웅하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를 2번째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아니, 부탁이야. 잠시라도 들려줘. 하지만 네올리도프는 단호했다. 하인과 수위가 달려와 외투와 지팡이를 건네며 순경이 밖에서 지키는 문을 열자 그는 도저히 지금은 그럴 수 없겠다고 말했다. 그래, 그럼 목요일에 와줘. 아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야. 아내에게 말해둘게. 마슬레니코프가 계단에서 네올리도프를 향해 소리쳤다.